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12월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경림입니다. 어제도 세종과 충청권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과 충청권에서 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지역에서는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노후 경유차를 타시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차를 타야 할지 아니면 바꿔야 할지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탄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게 되면 개별 소비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고요. 단 경유차를 구매하실 때는 좀 제한을 받을 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국가 보조금 혜택도요.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좀 축소됐다고 한다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새해엔 자동차 세제 부문부터 환경 부문 그리고 안전 부문까지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다 더 확인하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보다는 확실히 더 추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의 날씨 알려주시죠. 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며 공기질이 종일 청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반짝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낮은데요. 한낮에도 5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두터운 겉옷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천안 3도, 세종과 공주 4도, 대전 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태안 3도, 예산 3도, 보령 4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풀리겠지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 낮에는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 며칠 따뜻해지다가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요. 정말 아침에 춥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일어날 때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 자꾸만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침을 거르는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먹었을 때 기온 차이가 좀 크죠. 네, 확실히 아침을 안 먹고 오니까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같은 날에는 뜨끈한 국물 요리나 매콤한 요리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점심 메뉴를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께 한번 추천받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침 사진 사연 이렇게 주제 정해봤습니다. 핫뜨거 체감온도 높이는 겨울 메뉴 열전이라고요. 나만의 겨울에 먹는 음식 레시피가 있다거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음식들 저희 사진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핫뜨거운 메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금요일 본격적인 첫 소식, 예술과 낭만이 있는 문화나들이 순서입니다. 네. 저는 사실 대전의 오래전 모습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대전에 오래 사신 분들은 20년, 30년, 아니 10년 전만 해도 지금의 대전과는 참 많이 달라진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논과 밭 그리고 비닐하우스였던 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섰고요. 또 원도심이란 이름으로 원래 변화했던 곳이 세대교체가 되었는데요. 또 100년 전의 대전의 모습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그 귀한 사진전 속으로 문화 나들이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지금의 공간에서 꺼내보기. 시간 여행의 의미가 담긴 이야기가 전시관에서 펼쳐진다. 대전의 역사를 담은 전시와 대전 골목의 변화를 담은 전시까지 시간을 거스르는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옛 충남도청. 약 80년간 충남도청으로 활용됐고 도청 이전 후 일부 공간은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시민을 맡고 있다.
여기에 입주해 있던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는 대전시에서 1층에는 박물관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층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시 출연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는 대전시 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년을 기념하는 대전 7030 특별전, 대전 도시의 기원. 대전의 역사를 전시관 안에 옮겨놓은 전시로 지도로 보는 대전 100년이라는 부제로 펼쳐진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대전시의 좀 역사를 근대 도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도 자료를 통해서 대전의 시 공간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전시를 좀 준비했습니다. 수십 점의 지도로 대전이 걸어온 시간을 마주하는 전시. 대전의 출생 기록 북격인 1914년 대전군 지도. 일제 강점기 때 대전 시가지 지도 등 다양한 대전이 그려져 있다. 지도는 시공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큰 의미가 있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글은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세밀히 검토해야 될 건데 지도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귀중한 역사적 자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전시를 한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이야기는 대전 이전의 대전. 회덕, 공주, 진잠의 일부로만 존재했던 근대 이전의 모습부터 찾는다. 충청북도가 되고 충청 감령을 어디로 옮겼냐? 공주로 옮기게 된 거죠. 공주로. 한국인보다도 일본인이 3배가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공주에서 도청을 이 도청이 되는데 이쪽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이어지는 전시실에서는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대전을 확인한다. 대전의 탄생과 변화를 보여주며 각종 사진 기록물도 함께 만날 수 있다. 대전의 기원을 살펴볼 마지막 전시관의 지도는 대대전 건설이라는 목표로 수많은 토건 사업이 이루어진 신흥도시 대전의 도시계획 지도다. 저희 전시에는 지도 외에도 대전의 도시사와 관련되어 있는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항공사진입니다. 1931년 6월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현재로서 발견된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항공사진입니다. 경부선철도가 지금 목적교 동편에 있다가 목적교를 중심으로 서편에 충남도청이 생기면서 도시의 가로축이 남북에서 이제 동서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전은 계속 동쪽에 서쪽으로 도시의 가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변화와 발전 속에 조금씩 잊혀져가는 것들. 그 사라진 조각조각이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전시되고 있다. 두 번째 만날 전시회는 2019 지역 리서치 프로젝트 기획전 막다른 골목, 사라진 집들. 지금은 재개발로 모두 다 허물어져 버린 목동 3지구 주변의 옛 모습에 대한 회상이다. 작년에 목동 3지구가 철거되기 전에 지역에 있는 연구자들과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기록조사 연구 그리고 작품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 민간 연구자들과 작가들의 그 성과물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목동 3지구. 철거 전 이곳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곳곳에 정취를 간직하고 있던 정겨운 골목이었다. 사실 그 재개발된 것보다는 서로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은 이런 공간들이 또 새롭게 또 채워지게 되면 또 어디선가는 또 공간이 비어지게 되거든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이를 저희들이 메꾸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기록을 하시고.
한국전쟁 이후에 저희가 이제 원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들은 상업화된 도시 공간이고요. 그 주변으로 이제 주거 중심으로 지역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됐는데, 대전이라는 도시 역사에서 보면 시간의 한 중간 지점의 그런 공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라진 집들을 모형으로 다시 만들고, 살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풀어헤치고, 전시관 안에서는 지워진 공간에서 남기고픈 이야기들을 펼쳐낸다. 답사를 하고 지금 전시까지 오면서 일련의 과정들이 내 기억 속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현실은 없어진 것에 대한 그런 허망함도 담겨 있고, 그것이 시간과 장소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있었고 분명히 만났던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런 혼돈 속에서 이 재개발이 아주 압축적인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작품으로 변환시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차곡차곡 누적된 옛 공간은 비록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 모습을 작품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담고 3D 모델링과 VR 공간으로 구현하는 등 다양한 표현으로 기억하고자 한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오래된 것, 새 것에 대한 어떤 기억들은 강하게 남는 반면에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공간들에 대한 기억, 큰 관심을 받지 못해요. 그런 공간들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과연 우리가 기억 속에 남길 만한 건축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고요. 그런 건축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 2개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시간 속으로 사라져버린 공간과 마지막을 함께했던 사람들. 그 아련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사라진 마을, 기록과 기억으로 오롯이 살려낸 특별한 전시. 막다른 골목, 사라진 집들이다. 이번 목동 3지구의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이라는 영역과 기억이라는 영역으로 2군데의 전시장으로 나누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록의 영역에서는 이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행정 문서들, 저희가 중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기록과 자료들, 아카이브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요. 기억의 영역으로 넘어가셔서는 목동 3지구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들, 정서들, 그런 부분들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공감하실 수 있는 장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목동 3지구를 좀 추억하고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대전 도시의 기원. 막다른 골목, 사라진 집들. 대전의 이야기를 담은 2 전시회에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들을 천천히 둘러보자. 네, 대전의 오랜 역사의 시간들을 함께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전시전에 쓰이는 이 자료들은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장교가 모아온 자료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주로 엽서 형식의 군사 우편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 침탈과 관련해서 부대 위치나 규모를 볼 수 있는 굉장히 고급 정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과거의 변화되는 모습을 알아보면 조금 더 애향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작품 전시회 대전 도시의 기원전은 오는 2월 28일까지, 그리고 막다른 골목, 사라진 집들은 1월 19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가족분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색다른 추억도 만드시고 역사도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앞서 사진사연 주제로 핫한 음식에 대한 사진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요즘 핫한 집안 꾸미기 방법입니다. 공기 정화도 되고요. 집안 분위기도 확 바꿀 수 있는 바로 홈 가드닝 소식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그 초록 공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바깥 공기도 차지고 그렇다고 집안 공기도 점점 차지는 겨울이 왔습니다. 이럴 때요, 공기도 따뜻해지면서 이것 하나로 집안 분위기가 싹 바뀐다.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옷깃을 파고드는 칼바람이 불어도 이 추위를 금세 따스하게 녹여주는 파릇파릇 푸르른 식물들. 겨울철 봄 기운이 그리운 사람들은 홈 가드닝과 온실 카페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낸다는데요. 건조한 날씨, 삭막해지기 쉬운 계절의 안성맞춤인 겨울철 식물들로 마음까지 포근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갈수록 해가 짧아져서 그런가요? 왠지 모르게 축 처지는 이 마음 달래보려 한 걸음에 달려온 곳, 포항의 어느 화원인데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 여기는 온통 파릇파릇 따스함이 가득합니다. 겨울철 봄날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 홍선미 리포터는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예쁜 홍선미가 꽃집에 찾은 이유가 있거든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다 또 겨울철에는 집이 또 너무나 삭막하니까 꽃을 그리워하기 마련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야, 참 꽃집의 아가씨는 예쁘다더니 아름답습니다. 아니에요. 예, 요즘요 겨울철인데도 미세먼지도 그렇고요. 또 집안 분위기도 너무 칙칙하다 보니까 꽃 하나는 화분 하나는 둬야겠다 하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겨울철에 어떤 꽃이 인기가 많을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네, 잘 사장님, 오셨어요. 잘 왔죠? 네네. 일단은 그냥 바로 알려주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네. 제가요 가장 인기 있는 꽃을 한번 골라볼게요. 네네, 골라오세요. 미션! 겨울철 인기 있는 식물을 찾아라. 홍선미 그녀의 선택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식물들 중에서 뭘 골라야 잘 골랐다고 소문이 날까요? 꼼꼼하게 향기도 맡아보고 심사숙고 끝에 골라본 겨울철 인기 식물 베스트 3 지금 공개합니다. 다들 말썽이잖아요. 요 공기정화 식물이랑요. 네. 그리고 일명 크리스마스 꽃이랑 또 절꽃 빼닮은 수국까지 제가 이렇게 네. 뽑아봤습니다. 아이고, 참 잘하셨어요. 혹시 이 중에 어떻게 정답이 있나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혹시 뭡니까? 네, 포인세치합니다. 와,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이거부터 크리스마스잖아요. 네네. 딱 만져봐도요, 벨벳 느낌이 나는 게 겨울이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건조하기 쉬운 계절, 미세먼지 걱정까지 더해져 이 겨울을 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럴 때 이런 식물들 키워보는 건 어떠세요? 요즘 실내 정원을 가꾸는 홈 가드닝 식물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요. 공기 정화는 물론 음이온 발생에도 좋고 실내 인테리어까지 문제 없다고 합니다. 홈 가드닝 식물들은 관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쓰임새와 집안 환경에 따라 맞는 화분을 잘 골라줘야 한다는데요.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 겨울에 꽃 한번 키워볼만 하겠어요. 사실 겨울철에 식물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좀 손쉽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어렵다 해서 그런데 꽃은 애기들 돌보듯이 그냥 늘 돌봐주고 물이 말랐다 싶을 때 물만 주면 돼요. 온도만 맞춰주고 통풍만 좀 해주면 다들 잘 살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그냥 우리 식물들에게도 관심인 거네요. 그럼요. 네, 관심만 주면 됩니다. 관심만.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다음으로 찾은 곳은 겨울맞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온실 카페입니다. 포항시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는 300여 종의 식물들로 꾸몄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온몸이 사르르 포근해지네요. 어떡해요? 저는 식물원에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곳이 바로 숲 카페입니다. 와, 공기부터 다르고 왠지 이곳에서 먹는 모든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방이 통유리로 지어져 마치 식물원에 온 듯한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온실 카페. 찬바람은 저리 비켜! 여기저기 발길 닿는 곳마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는데요. 공기부터가 남다른 힐링 카페. 가족, 연인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도대체 어떤 식물들이 있어요? 저희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뭐 야자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 그리고 고무나무랑 여러 가지 다육이, 그리고 꽃들도 있어요. 어쩐지 집에 있는 꽃들도 좀 보이고요. 새로운 꽃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걱정이요. 이거 어떻게 다 관리해? 저희 야자는 한 네.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고 있고 다른 것들은 대부분 보시는 것들이라서 저희는 그냥 아침에 물을 주고 건조하다 싶으면 저녁에도 더 한 번 물을 주는 걸로 하고 있어요. 사실 식물이라는 게요. 빛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일중천장도 있고 그늘막도 있어서 네. 필요할 때마다 열고 환기도 시키고 그리고 빛도 한 번씩 쬐주고요. 한마디로 매일매일 얘네한테 관심을 줄 수밖에 없네요. 관심 덩어리들. 겨울에 가볼 만한 이색 카페, 이제 본격적으로 즐겨볼까요? 이곳 온실 카페에서도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데요. 거기다 한 가지 꿀팁, 온실 카페에서만 즐길 수 있는 명당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있고, 그런데 곳곳마다 다 명당 자리긴 한데 그래도 이 중에 최고의 명당 자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딜까요? 온실 카페의 명당 자리 하나, 내 눈앞에 펼쳐진 작은 정원이 인상적인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큰 선인장이 떡하니 앞에 놓여진 원탁 자리도 좋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온실 카페 전체를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이 자리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포석정을 모티브로 제작된 중앙자리. 이 또한 놓치지 마세요. 인증사진 필수. 혹시 자녀들과 함께라면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좌식 테이블도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여기 분위기가요. 그냥 사랑방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한옥방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보통 이런 좌식 카페들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식물도 있고요. 오늘 그리고 가족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주위에 추천해주고 싶다면 이래서 추천해주고 싶다. 또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또 자식 카페가 더 좋고요. 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좋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때마침 이날은 숲의 날을 맞아 특별한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온실 카페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장소까지 대여해 준다고 합니다.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온실 카페, 꼭 한번 와서 즐겨보세요. 겨울철이면 가족끼리 어딜 갈까 늘 고민하게 되잖아요. 아이들과 가기에 적당한 장소도 없고요. 이곳에 오면 식물과 또 아이들과 하나가 되고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숲카페가 겨울철엔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리 집안을 온실 카페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변신시켜줄 겨울철 식물. 내 손으로 만드는 홈 가드닝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홈 가드닝에 가능한 식물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있다 없다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큰 제약 없이 어떤 식물들을 키우고 가꾸는 모든 걸 뜻하기 때문에 어떤 식물이건 다 홈 가드닝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볼 작업은 또 해볼 작품은 또 어떤 건가요?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는 에어플랜트 중 틸란드시아 중에서 이온안사입니다. 공중식물로 불리는 에어플랜트 중에서 비교적 키우기 쉬운 틸란드시아 이온안사로 홈 가드닝을 해볼 텐데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쉽더라고요. 이제 엄청 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틸란드시아는 흙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위에 가볍게 디스플레이하면 됩니다. 어? 이게 다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박! 관리가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홈 가드닝으로 안성맞춤인 식물인데요. 간접광을 좋아하고 건조한 겨울철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물에 푹 담가주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단 과습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톡톡 잘 털어주세요. 오늘 아침부터 식물들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에는 또 홈 가드닝으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네. 어떡해요. 이렇게 쉽게 집안 분위기를 싹 바꿀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덕분에 올 연말 제대로 분위기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도 바꿔보세요.
겨울철 따스한 온기가 필요하신가요? 집안 분위기는 물론 마음까지 힐링할 수 있는 홈 가드닝과 온실 카페로 올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겨울철 키우기 쉬운 식물부터 온실 카페, 홈 가드닝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사실 이 식물과 관련된 소식은 봄에 주로 전해드리는데 겨울에 만나보니까 또 색다르고 기분도 좋네요. 그러니까요. 눈이 막 즐거워지는데요. 저도 식물을 키워봤지만 사실 식물이지만 참 손이 많이 가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저 식물들은 손도 많이 가지 않고 공기 정화도 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홈 가드닝에 도전해보시는 거 좋겠죠? 네, 그래도 키우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온실 카페를 한 번씩 방문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대전 지역에도 이 겨울이 좀 여름같이 느껴지는 곳이 있죠. 바로 한밭수목원 안에 있는 온실 열대 식물원인데요. 네. 가족과 함께 여기 방문해 보시고 겨울철에 좋은 추억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조금 겁을 먹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연말에는 송년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많이 있을까.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 힘들잖아요. 네. 저 또한 이미 뭐 술자리 몇 번 가지기도 했고 송년회를 가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이 숙취 때문에 힘들 때 내 간한테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몸이 좀 푹 쉬어주려면 위도, 간도 좀 쉬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또 겨울밤이라 그런지 워낙 길잖아요. 네. 막 야식도 생각이 나고 달달한 것도 당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저도 제 간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과하세요. 미안해. 네,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 이 시간에서는요. 한방으로 현명하게 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의사 박지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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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하면 침묵의 장기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간의 기능적인 측면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전에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죠.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이자 굉장히 특별하고 다재다능한 장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은 영양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이기도 하고요. 알부민이나 담즙산, 그리고 혈액 응고인자들을 생성하는 생산 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먹은 술이나 약을 해독시켜주는 정화 시설이기도 하죠. 이 중에서 이 간의 저장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간략하게 간은 당의 저장 창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게 되면 특히나 탄수화물 같은 경우 빵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했을 때 우리 인체는 잘게 쪼개서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하게 되죠. 이 포도당은 필요 없는 포도당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 당원이라는 형태로 많이 쌓아두게 됩니다. 인체는 이 혈당이 떨어지는 순간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뇌가 편식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뇌는 포도당만을 영양원으로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뇌에 쇼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저혈당 쇼크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의 저장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당원의 형태로 꾹꾹 계속 당분을 눌러 담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간의 용량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을 압축시켜서 이 당분을 지방의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다만 당분뿐만 아니라 미네랄이나 비타민, 철, 구리, 아연 같은 것들도 간의 저장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 쏙쏙 빼먹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제가 좀 먼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학창 시절에 이 간에 대한 시험 범위를 공부했을 때 간의 역할에 대해서 해독 작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기억이 나는데 이 간의 해독 작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간의 해독 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암모니아의 제거인데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잖아요. 이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오는 암모니아라는 게 있어요.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간성 혼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진 않잖아요. 네, 그 이유는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다 모집해서 우리 몸에 무해한 요소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이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었던 술, 약독들 그리고 기타 독성 물질들도 다 간에서 모집을 해서 이 무독화시켜서 소변으로 배출되기 쉽게 하거나 또는 담즙으로 만들어서 대변으로 배출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간의 역할이죠. 하지만 이 간의 이 해독 시설에도 한계가 있어요. 간의 해독 시설을 넘어서는 용량의 독이 들어온다면 이 간 자체가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넘쳐나는 독으로 인해서 이 간 세포들의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이런 걸 가리켜서 독성 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또한 이 생산 시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은 담즙 같은 경우도 하루에 1리터 정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담즙 같은 경우는 장에 분비를 돼서 이런 이 장의 소화를 돕고 지방식의 소화를 돕고 장의 운동도 도와주고 기타 소장의 나쁜 세균이 억제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담즙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알부민이라던가 또는 이 혈액 응고인자의 생성도 여기서 맡고 있어요. 알부민 같은 경우는 혈장 속에 존재하는 집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에 지방산이나 호르몬들을 신체 곳곳에 퍼뜨려주는 집배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알부민이고요. 또한 혈액 응고인자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막 줄줄 흐르게 되잖아요. 금방 피가 멈추게 되는 것도 바로 이 혈액 응고인자 덕분에 그렇습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 응고인자의 생성이 약해지면서 출혈성 질환이 그래서 생기기도 하죠. 예, 간의 해독 작용 또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흔히 근데 이 얼굴빛이 좀 검어지면 간이 나쁜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받곤 하는데 네. 실제로 좀 간이 나빠지면 얼굴빛이 좀 변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황달이죠. 우리 몸에서 수명을 다한 적혈구들은 이 간이나 또는 비장에서 파괴가 되고 마는데요. 이 중에서 헤모글로빈은 간에서 파괴가 됩니다. 이 간에서 파괴가 된 헤모글로빈은 빌리루빈의 형태로 변화해서 담즙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 빌리루빈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배출이 잘 안 될 때 빌리루빈이 피부와 흰자에 침착이 되면서 눈동자, 그러니까 흰자가 노랗게 되거나 피부가 노랗게 되는 걸 바로 황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피부가 검게 되는 질환도 있는데요. 1차성 담즙성 단관염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하게 피부의 멜라닌 세포가 굉장히 증가해요. 그러다 보면 피부가 좀 거무죽죽해지죠. 예, 그런데 이 겨울철이다 보니까요. 네. 귤 많이 드시잖아요. 문득 궁금해진 점이 겨울철 대표과일 귤을 많이 섭취하면 얼굴이 네. 실제로 노랗게 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황달과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합니까? 네, 둘 다 뭐 노랗게 변하는 건 같아요. 하지만 이제 황달 같은 경우에는 눈의 흰자까지도 노랗게 변하는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귤과 당근 같은 베타카로틴이 많은 음식들을 섭취를 하다 보면 카로틴 혈증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카로틴 혈증 때문에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달과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황달 같은 경우는 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소변색도 처음에 굉장히 진해집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져요. 네, 그게 바로 황달과 이 카로틴 혈증의 다른 점이고요. 카로틴 혈증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좋아하시는 귤을 한 일주일 정도 끊어보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차이점이 눈의 흰자와 또 소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간 검사를 하게 되면 혈액 검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또 간 기능 수치라고 해서 지표도 알려주게 되는데 이 간 기능 검사는 어떻게 이어지고 또 정상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흔히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간 기능을 지표화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예전에는 GOT, GPT라고 불리는 수치였고요. 요즘에는 AST, ALT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말이고요. 이건 간에 있는 효소들이에요. 간 기능 검사라고 하면은 엄밀히 따지자면 간이 얼마나 손상되어 있나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간에 있는 효소들이 피를 뽑았는데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 세포가 파괴가 돼서 그 안에 있던 효소들이 혈액중으로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AST와 ALT의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간의 세포가 손상이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보통 이 40 이하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간에 염증이 생겨서 손상이 생겼을 때는 40을 넘어서서
100, 200뿐만 아니라 1000, 2000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간이 많이 손상되고 있구나라고 의심을 해봐야죠. 네, 방금 이제 간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한약을 먹었을 때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약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맞는 말인지, 실제로 한약이 간에 부담을 주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많이 진료할 때 듣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 소아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이의 간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한약을 먹으면 몸에 좋지 않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예로부터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0년대 초에 한 내과 교수님께서 논문을 내셨는데 이 논문이 바로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한국의 독성 간염 환자의 57.9%가 한약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셨어요. 하지만 이 논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국제적인 규격에 맞지 않는 설문지가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좀 많이 왜곡이 되었었고요. 한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풀을 다려 먹은 경우도 한약, 그리고 비전문가인 민간인께서 그냥 시장에서 약을 다려 먹은 것도 한약이라고 같이 뭉뚱그렸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약을 많이 먹는 동아시아 국가들인 일본이나 중국하고도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오해를 살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이후로 다시 이런 연구 또 내용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논문이나 연구 결과는 없었습니까? 네. 2017년에 이에 대해서 이제 독성학 아카이브라는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에 연구 논문이 실리게 되었는데요. 이 연구는 2013년부터 16년까지 한방병원에 입원한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의 간 기능을 측정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0명이 넘는 대단위의 환자들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0.6%만이 간에 미미한 손상이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이 0.6%조차도 자연스럽게 그냥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한약에 의한 간독성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체의 특이 체질 때문에 간 수치가 미미하게 올라간 것으로 결론이 나서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오명을 비로소 벗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한약도 아무래도 약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모를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한약도 약이기 때문에 간에 도움이 되는 약도 있지만 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술이라던가 또는 생각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해열 진통제에도 간독성이 높습니다. 한약 중에서는 매일 먹어도 아무런 독성이 없는 그런 약초들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약들은 강한 독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미미한 독성을 가지는 그런 약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시오나 황금이나 초오나 부자 같은 약들인데요. 이런 약들을 이제 전문가 의견에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뤄 드시면 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오라는 약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약인데요. 초오라는 약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각시투구꽃이에요. 영화 제목으로도 있었죠. 네, 이 각시투구꽃은 민간에서 이 신경통에 좋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지만 이 초오라는 약은 사약의 재료로 쓰였기도 했고 죄인은 사약을 들라 할 때 그 사약 있죠. 굉장히 맹독성을 가진 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문가에 의뢰하지 않고 민간에서 그냥 시장에서 사다가 드시거나 심지어는 산에서 캐서 드시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매년 있었고요. 올해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응급실에 자주 실려오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통증을 완화하고자 이런 약들을 과용량을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한약은 어디까지나 건강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게 이렇게 임의로 다려먹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한약 외에도 시중에 간 기능 회복에 좋은 약들이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런 약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유명한 약제군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약이 바로
우르소데옥시콜산을 주재료로 한 약이죠. 네. 우르소데옥시콜산이라고 하면 무슨 약인지 딱 감이 뭔가 오시죠? 느낌이 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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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소데옥시콜산의 주요 역할은 바로 리담 작용입니다. 리담 작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담즙의 배출을 원활히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담즙의 배출을 돕는 게 왜 몸에 좋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간은 독성 물질을 해독을 해서 담즙을 통해서 인체에서 배출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담즙이 간에 정체되어 있다면 간의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즙이 정체되어 있을 때 리담 작용을 통해서 담즙의 정체를 빼내주면 몸의 회복이 빨라지고 피로가 가시는 효과가 있죠. 네, 그리고 또한 한약재를 기반으로 한 약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약들이냐면 오미자 같은 것들에서 추출한 시잔드린이라는 물질을 주조 원료로 한 약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대게라는 한약재인 엉겅퀴에서 추출한 밀크시스를 주 원료로 한 약재군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간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만 듣기에는 조금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서 한약재를 또 선생님이 들고 나오셨거든요.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여기 보시는 약은 바로 시호라는 약인데요. 시호라는 약은 미나리과에 여러 해살이 뿌린 참시호의 뿌리를 말린 것입니다. 주요 성분은 사이코사포닌인데요.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좋아서 만성 간염, 간경화, 지방간이 있을 때 간 기능 수치를 개선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작용이 있어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리담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서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간 기능 보호제로 많이 쓰여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차가운 성질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왔는데요. 이 차가운 성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해열 성분도 있고 그리고 혈압도 낮춰주는 역할도 하고 염증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시호는 민간에서 드시기에 조금 어려운 게 적정 용량을 먹었을 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만 용량이 과했거나 아니면 복용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간의 독성을 나타내는 약입니다.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오미자라는 약도 있는데요. 이 오미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5가지 맛이 나는 약이고요. 오미자는 비타민과 유기산, 영양물질이 굉장히 풍부해서요. 피로 회복을 도와주고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미자에는 시잔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간세포를 부활을 시켜주고요. 지방간을 막아주어서 이 간 기능 수치가 높아졌을 때 실제로 간 기능을 떨어뜨려주고 간세포를 부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약은 대게라는 약인데요. 이 엉겅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로부터 한약에서는 이거를 지혈약으로 많이 쓰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변 출혈, 자궁 출혈, 그리고 코피가 날 때 많이 쓰여왔는데 오늘날에는 이 엉겅퀴에서 밀크시슬이 추출된다는 걸 깨닫고 담즙 배출을 촉진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체내에 글루타티온 농도를 높여주어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간세포가 파괴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에서 이 혈액 응고인자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간이 안 좋아지면 출혈 질환이 자주 생기게 돼요. 예로부터 대게를 이용해서 간이 안 좋아서 출혈 질환이 생겼을 때 지혈작용으로 대게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약은 바로 인진이라는 약인데요. 인진쑥은 많이 들어보셨죠? 인진이라는 약은 이제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이 간을 보호해주는 약으로 많이 쓰여왔어요. 담즙 분비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아르카필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간세포를 보호해주고 간의 독성을 해독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인진이라는 약도 있지만 같은 쑥 중에도 애엽이라는 쑥도 있어요. 네. 이 애엽이라는 쑥은 우리가 흔히 봄철에 쑥국을 먹거나 쑥떡을 만들어 먹는 쑥인데요. 하지만 이 쑥에는 간의 독성이 좀 있습니다. 같은 쑥이라도 인진쑥과 애엽쑥은 좀 다르니까 구분을 해서 꼭 드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한약재를 보고 설명을 드리니까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오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또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초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간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강황이나 울금이라는 약들도 있고요. 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치자라는 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학에서도 이제 이런 효능들이 입증이 돼서 양약으로 개발되기도 하고요.
이런 의사분들도 같이 쓰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한약이 모두 다 간에 좋은 약이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간에 문제가 생기는 약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초호라든가 적화수호처럼 간독성이 있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이 한약을 드시게 된다면 안전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간에 좋은 다양한 약재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좋은 약재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간을 보호하는 좋은 습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습관들이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간이 망가지기 전에 보호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바로 금주입니다. 연말 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술자리가 너무 많죠. 간은 이 술들을, 알코올들을 해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하지만 간이 회복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알코올이 들어온다면 간은 더 이상 이걸 해독하지 못하고 간 자체가 파괴가 되고 마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알코올성 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해지면 지방간이라던가 간 경화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바로 금연인데요. 이 흡연으로 망치는 건 폐뿐만 아니죠. 심혈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같이 흡수되는 혈중으로 흡수되는 니코틴이라던가 각종 발암 물질들을 이 간에서 해독을 다 시켜야 돼요. 또한 이 음주와 흡연이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간은 두 배로 또 고생을 하게 되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당분 음식들인데요. 요즘 이제 흑당 무슨 음식들 이런 거 굉장히 많죠. 네. 이런 강한 당분 음식에는 액상과당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탄산음료, 그다음에 주스라던가 또는 이런 디저트용 음료들의 액상과당은 특히나 다른 포도당과는 달리 굉장히 빠르게 지방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간이 생기게 돼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과 거리가 먼 청소년들도 이걸로 인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욱더 걱정이 되네요. 전 특히 단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생활 속에서 지친 간을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나 음주를 하시게 되었다면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셔야죠. 보통 음주를 하시고 나서는 3일에서 5일 정도는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서 정말 금주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서 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자몽에는 또 글루타티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간이 독성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과나 자몽, 아까 말씀드린 인진 이런 것들을 해서 녹즙을 한 잔 드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녹즙 한번 드셔야겠어요.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톡톡 오늘은 한방으로 다스리는 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한약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약을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한약에서 다이어트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약이 있는데요. 바로 마황이라는 약입니다. 이 마황이라는 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를 돕고 위의 움직임을 줄여서 입맛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할 때 마황이라는 약을 많이 먹으면 살이 당연히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용량을 추가해서 먹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거나 또는 2차적으로 이 영양 성분이 너무 떨어지면서 글루타티온 농도가 낮아지고 간의 세포에 독성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황의 용량을 적정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마황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약초들을 같이 배합을 하고 간에 좋은 약을 같이 꼭 배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들로 구성한 다이어트 약이라면 간 신장에 전혀 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적절하게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건강통톡 오늘은 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의사 박지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날씨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가 청정해졌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반짝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1.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정도 낮은데요. 한낮에도 5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두터운 겉옷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천안 3도, 세종과 공주 4도, 대전 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태안 3도, 보령 4도, 서천 5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풀리겠지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 낮에는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우리 아침 가족분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핫뜨거 체감온도 높이는 겨울 메뉴 열전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471번님, 힘이 불끈 나는 굴전입니다. 바다의 우유라고 할 만큼 피로 회복에 좋은 맛난 음식이죠. 전분 살짝 묻혀서 파 송송 썰어서 달걀 입히는 간단한 방법인데요. 강력 추천합니다. 네, 와, 저도 굴전 진짜 좋아하는데 네. 먹고 싶네요. 6660번님, 추운 날 뜨끈한 쇠고기 육수에 또 최고입니다. 국물 한 숟가락이면 얼었던 몸도 마음도 사르르 녹습니다. 핫뜨거 점심 메뉴로 어떠세요? 너무 좋죠. 왠지 사진이 제가 네. 아는 곳인 것 같은데. 맛집인가 봐요. 맛이 생각이 나네요. 5646번님, 뜨겁지는 않지만 겨울에는 동치미 국물도 제격이죠. 거기에 입가심으로 직접 만든 누룽지까지 우리 집만의 겨울 레시피입니다. 누룽지. 와, 누룽지와 네. 동치미 조합. 겨울 레시피 딱입니다. 7925번님, 추운 겨울 따뜻하고 얼큰한 짬뽕이죠. 이현봉 셰프님의 레시피를 살짝 빌려 보글보글 집에서 맛난 짬뽕 한 그릇 후루룩 먹고 나면 추위가 물러갑니다. 집에서 직접 짬뽕도 끓이시고 네. 대단하십니다. 0795번님, 굴구이의 굴칼국수 요즘 너무 맛있어요.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피부에도 좋은 굴. 주말에 천북으로 굴 드시러 오세요. 천북 떠나야겠습니다. 네. 0899번님, 저희는 순대국밥 한 그릇 하고 나면 힘 불끈, 활력소도 불끈 솟아요. 9살 달도 좋아한답니다. 올겨울 순대국밥으로 이겨내봅니다. 좋죠. 네, 좋죠. 오늘도 아침 가족분들이 좋은 사진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사진 사연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명나는 타악의 항연 심판굿이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6인의 동호인이 함께하는 페이스전이 31일까지 대전 MBC 1층 갤러리 M에서 이어집니다. 오프스 앙상블 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 홀에서 열립니다. 당진 지역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도전, 꽃보다 할매 작품 전시회가 오늘부터 29일까지 당진 문예의 전당 전시관에서 마련됩니다. 2019 대천 겨울바다 사랑축제는 내일까지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 일원에서 펼쳐지고요.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2019 송년음악회는 내일 오후 5시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이 마을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서로 돌보는 정원마을 프로젝트. 이야기와 웃음이 가득한 공주 하신리로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떠나볼게요. 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건 약봉지와 네. 뱃살이라고 하고요. 줄어드는 건 키와 열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도 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줄어드는 게 이 빠지는 게 머리숱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저도 머리가 또 길어서 그런지 아침에 보면 한 움큼씩 이렇게 빠져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드시지 마시고요. 또 아침보다는 네.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머리 많이 안 빠지도록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